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앤디 퍼디컴 지음 안진환 옮김 펴낸 곳은 스노우 폭스 북스입니다. 오직 나다운 탑들이 쌓여 있는 곳, 그 유일한 공간을 찾아서 가슴속 깊은 곳에 나를 만나는 시간, 내 삶의 빈틈으로 내 삶 전체를 채우다. 지은이 앤디 퍼디컴. 앤디 퍼디컴은 파란 눈의 스님이다. 명상과 마음챙김 전문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 언론에 소개되었다. 그는 탁월한 강연자이자 작가로서 헤드스페이스에 관한 모든 것을 대면한다. 20대 초반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던 중 히말라야로 가서 명상 공부를 시작했다. 그렇게 세상을 돌아본 10여 년의 여정은 인도 북부에서 티베트 불교 승려가 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던 중 2004년 환속이라는 또 한 번의 비범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런던으로 돌아와 예술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이 무렵 헤드스페이스로 완성되는 개념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의 명상법과 마음챙김은 보그와 NYT, FT, 엔트레프레니어, 맨스 헬스, 에스콰이어 등 세계 주요 언론에 널리 소개되었으며 BBC와 닥터 오즈, 넷플릭스, 테드 등 TV와 온라인 매체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마음챙김 식생활에 대한 헤드스페이스 가이드와 마음챙김 임신법에 대한 헤드스페이스 가이드 등이 있다. 서론, 담장 위, 파란 눈의 스님. 자정이 훨씬 지나 있었다. 담장에 올라앉은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키 큰 소나무들 덕분에 들킬 염려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뒤쫓아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까?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담장에서 인도까지 3.5m가 훨씬 넘어 보였다. 그리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실한 샌들과 얇은 승복 차림으로 뛰어내릴 생각을 하니 순간 몸이 움츠러졌다. 무슨 생각으로 샌들을 신고 온 걸까? 그곳을 몰래 빠져나올 때 스님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나는 샌들을 허리춤에 쑤셔 넣기까지 했다. 내가 이 절에 들어온 이유는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지금 담장 위에 앉아 샌들에 대해 고민하며 세상으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오래전에 행자 생활을 할 때는 지금보다 더 고생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고생이라는 말밖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무척 포근했다. 큰 충만감을 주는 온정과 배려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절은 달라도 몹시 달랐다. 어떤 절도 결코 이렇지 않을 것이다. 높은 돌담으로 바깥 세상과 격리된 이곳에 갇혀 생활하다 보니 내겐 절이 아닌 감옥인 것만 같았다. 물론 내 의지로 이곳에 들어왔기에 어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다. 스님의 삶이 마피아와 다른 게 바로 이 점이다. 한번 출가하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불교는 자비와 관용의 종교다. 하지만 나는 어쩌다 3.5m 높이의 담장을 넘어 달아나게 되었는가? 실로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었다. 모든 게 몇 년 전의 결심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스포츠 과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아시아로 떠나 스님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내 삶을 온통 뒤바꿀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함이라곤 없었다. 친구와 가족 모두 나를 걱정해 주었다.
내가 귀엽고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내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학교는 달랐다. 소식을 들은 학년 주임 교수는 내게 병원에 가서 프로작 처방을 받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교수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는 요점을 놓치고 있었다. 과연 항우울제로 내가 바라는 행복과 충만감을 얻을 수 있을까? 교수 연구실을 나서는 내게 그가 말했다. 앤디, 자넨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결정은 지금까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어느 날 문득 아시아로 떠나 스님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과연 어떤 인간일지 궁금할 것이다. 삶의 방향을 잃고 자가치유법을 찾은 젊은이나 사회를 거부하는 창조적인 인간을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그저 마음과 씨름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아갈 길을 잃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닌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마치 켜놓은 세탁기처럼 계속 돌아갔다. 몇몇 생각은 마음에 들었지만 대부분이 내키지 않는 것들이었다. 감정도 다를 바 없었다. 분주한 머리만으로는 부족한 건지 나는 늘 괜한 걱정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런 감정의 깊이는 특별히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었다. 그 감정들에 휘둘려 갈팡질팡하게 될 거라는 생각만 들었다. 운 좋은 날에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면 머릿속이 터질 듯했다. 그 강렬한 감정을 고려해 볼 때 마음을 수련하려는 열망은 결코 이성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나는 마음을 수련하는 법을 알지 못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 우연히 명상을 접한 덕분에 명상이 해결책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똑한 아이인데다 10대 시절을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며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긴 말기 바란다. 결코 그렇지 않았으니까. 내가 명상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것은 22살 때였지만 11살쯤에 경험한 헤드스페이스, 즉 고요한 마음의 그 순간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표지판이 되었다. 그 즈음 아빠와 별거를 하게 된 엄마는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6주 과정의 명상 강좌에 등록했고 엄마를 따라 명상 강좌에 가는 누나를 보고 나 역시 따라 나섰다. 처음 명상을 시도했을 때 내게는 행운이 따랐다. 명상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고 희망도 품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명상을 통한 마음의 질적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에도 고요한 마음을 경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문제라면 그 다음에 명상을 시도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도했을 때도 고요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 좌절했다는 점이다. 긴장하지 않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고요한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명상을 접한 나의 마음은 서로 맞붙어 싸우고 점점 큰 실망으로 이어졌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그리 놀라운 건 아니다. 그때 내가 배운 명상법은 1960년대 느낌을 풍겼고 명상 강의 시간에도 이국적인 단어들이 빈번하게 동원돼 있었다. 게다가 그냥 긴장을 푸세요와 그냥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이 한없이 이어졌다. 그냥 긴장을 풀 줄 알고 그냥 내려놓을 줄 알았다면 명상 강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 자리에 3, 40분씩이나 앉아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을 구실로 내가 명상에서 영영 멀어질 수도 있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니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누나는 지루한 명상을 견디지 못해 그만두었고 엄마는 다른 일로 바빴음에도 어떻게든 명상할 시간을 내려 애썼다. 친구들의 반응도 대단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학교 친구 몇몇에게 명상에 대해 말한 건지 모르겠다. 다음날 학교 교실에 도착했을 때 반 친구들 녀석들 30명이 눈을 감은 채 책상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키득거리며 오음을 읊조리고 있었다. 지금은 웃어넘길 수 있는 기억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굴욕스러웠다. 그날을 계기로 명상에 관해서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결국 명상을 그만두었다. 청소년의 일상에 스포츠, 이성, 술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명상할 시간을 찾기도 어려웠지만 말이다. 흔히들 명상이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내 10대 시절은 여느 10대와 다를 바 없이 평범했다. 명상을 취미 정도로 여기며 자분거리던 18살 무렵 내게 위기가 닥쳤다. 나중에 밝힐 내용이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연거푸 이어지는 바람에 명상이 내게 무척이나 중요하고도 절실해졌다. 커다란 슬픔은 나이에 상관없이 견뎌내기 힘들다. 슬픔에는 면역이 없는 데다가 훈련 공식이랄 것도 없기에 그저 최선을 다해 버텨나갈 뿐이다. 내게 있어 슬픔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내 안에 꾹꾹 눌러 담고서는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그 상실감과 슬픔을 마주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게 그렇듯이 무언가를 꾹꾹 눌러대기만 하면 긴장은 더 커지고야 만다. 그리고 결국 긴장은 밖으로 빠져나오려 든다. 2년 정도가 지난 뒤 대학생이 되었다. 첫 해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눌러 담은 채 모른 척했던 긴장감이 자꾸만 빠져나오려고 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함 정도로 그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었다. 내가 그곳을 떠나 스님이 되려 한다고 학년 주임 교수에게 전하는 일은 걱정거리조차 아니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10대가 되면서부터 어떤 종교에도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사이에 불교 철학과 불교 심리학을 다룬 책을 몇 권 읽었고 친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어쩌면 불교가 종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나를 그토록 끌어들였는지도 모른다. 명상은 물론 마음 다스리는 법을 깨우친 스님들의 이야기는 무척 매혹적이었다. 삶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결과의 관점에서 그랬다.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스님이 되었냐고 묻는데 그 질문은 보통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 절문을 두드리고는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한 건가요? 하는 식이다. 어이없는 질문이지만 열이면 열 그런 의도로 묻는다. 하지만 당신이 쉽게 결정하고 훌쩍 떠나지 않도록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정식 스님이 되는 건 여러 해를 일반 신자로서 공부하고 그런 다음 행자가 되어 밤낮으로 수행한 뒤 스승님의 허락이 떨어지고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물론 법명도 그제서야 주어진다. 나는 하루빨리 훌륭한 스승을 찾으려는 생각에 이절에서 저절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자꾸만 옮겨 다녔다. 인도와 네팔, 태국, 미얀마, 러시아, 폴란드, 호주, 스코틀랜드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다른 많은 나라를 드나들면서 새 명상 기법을 익히고 매번 내가 알고 있던 기초를 보강하며
그것들을 내 삶과 통합하려고 애썼다. 내가 거쳐간 곳 모두가 친절하고 정겨웠으며 수행하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내가 담 넘어 도망친 요새 같은 그 절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는 결국 훌륭한 스승들을 만났다. 스님으로 살아가는 건 힘겨운 일이다. 모든 스님이 삭발을 하고 가사를 걸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전형적인 스님의 모습으로 속세의 대중에게 명상을 소개하는 것은 자칫 매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스님 의복의 단순성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사찰이나 선원에서 생활하는 것과 그런 차림으로 도시에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람들에게 명상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들이 마음 챙기는 법을 절실하게 원하면서도 스님의 가사가 저절로 암시하는 종교적인 요소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단지 삶을 헤쳐나가는 법과 직장생활이나 사적인 삶, 자신의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법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열려있는 마음과 진실로 살아 숨쉬는 느낌을 되찾길 바랐다.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치료법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단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이나 밤에 숙면을 취하는 법,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법, 덜 걱정하고 덜 슬퍼하며 덜 분노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사람들은 욕망을 자제하는 법이나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삶을 보다 관조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보다 알고자 한 것은 이런저런 일이나 상황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느낌 등과 같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느낌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명상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이 바로 내가 환속해서 일반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이유다. 나는 절에 들어가서 상당히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곳의 내성적인 생활 방식이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나의 마음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조금 노출된 느낌과 조금 벌거벗은 느낌이 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느낌과 더불어 내가 비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놓고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불가의 수행을 거치기 이전에 나는 운동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출가한 10년 사이에 그런 특성이 보류된 것 같았다. 환속한 후 어느 날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자신의 옛 동창생 하나가 모스크바 국립 서커스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체조와 저글링에 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체조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짓말처럼 나의 예전 성격들이 되살아났다. 레슨을 받던 어느 날 선생님이 런던에서 서커스 예술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렇다. 서커스 예술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고 그 과정을 마치면 학사 학위를 준다는 얘기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미심쩍은 마음에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실제로 그런 대학이 존재했다. 그 대학의 입학 자격 요건은 놀라울 정도로 까다로워서 서류 전형으로 내가 꼭 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어느 저녁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나에게 조건부 입학을 허가한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이미 늙어 교육 중에 다칠 확률이 높으므로 이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한 동의서에 서명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32살이 늙었다니
누가 대체 그런 생각을 한 것일까? 스님에게 서커스 광대로 변신하는 것은 당연히 흔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처음에 드는 생각과는 달리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신체 활동의 매 순간에 알아차림을 적용하는 것은 내가 그때까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면에서 이로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저글링이든 줄타기든 아크로바트든 공중근해든 서커스 동작을 하나 떠올려 보자. 그런 신체 활동은 모두 집중과 이완의 완벽한 균형을 요구한다. 지나치게 집중하면 실수하게 되고 지나치게 이완하면 추락하거나 넘어지고 만다. 서커스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끊임없이 듣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일상적으로 그 말을 들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은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과정 내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지 말라는 조언을 듣곤 했다. 신기하게도 이 부분은 절에서의 수행과 아주 흡사하다. 그 역시 자존심을 상할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우리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일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다. 물론 어떤 일은 심사숙고를 필요로 하지만 마음을 챙겨 현재에 충실할수록 우리가 옳다고 느껴지는 바를 보다 잘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직감이나 직관으로 간주하든 모종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여기든 아니면 그저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스스로 깨닫는 경우든 그러한 발견은 놀랍도록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